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은 국내 최재윤 변호사님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살펴봤던 책들을 보면은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이 책을 통해서는 기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네, 감시자본주의 시대 여기서는 데이터 산업의 경제 논리와 그것에 대항하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은 끝났다 이리 오라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내외 그 디지털 관련된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굉장히 이제 여러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3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인 네트워크 효과는 독점으로 이어지고 독점은 필연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일반 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티 블루 등 카카오 가맹 택시를 먼저 배차를 해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검색에서 상품 검색에서 자사의 네이버 쇼핑에 유리하게 조정을 해서 과징금 26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원이 같은 경우에도 앱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에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환자를 소개, 알선해서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취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리 추구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불공정 거래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법률 시장과 의료 시장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은 공공성보다 영리 추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법률과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리 추구만이 중요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규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세계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논의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먼저 이루어지고 법이 통과가 되면은 한국에서도 시행하기가 좀 쉬워지는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데이터는 자산으로서 가치는 인정되지만 소유권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기업들은 회원 가입 시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활용의 대가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를 자산으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산을 다른 기업들이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는 규정을 함께 두었다. 그래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법으로 보장받은 기업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무주공산의 세계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라는 깃발만 꽂으면 얼마든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이제 가장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런 데서 좀 앞장서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GDPR이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마존이 7억 4,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 말하자면 한 1조 원 정도 되겠죠. 고객의 사용 패턴에 따라 광고가 추천되는 타깃 광고를
고객의 충분한 동의 없이 운영해서 맞은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얼마나 이윤을 냈고 해당 수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배당제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걸 이제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민들이 지역 화폐를 사용을 하고 데이터를 생산을 하면은 어떤 플랫폼에서 비식별 정보로 이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소나 학교, 기업 등이 사가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도민에게 환원하게 하는 데이터 배당 서비스가 시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데이터의 소유권을 놓고서 벌어지는 논쟁에 있어서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서의 법률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아서 사실 제 나름의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원격 의료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원격으로 하다 보면 의료의 품질에 문제가 생겼고 중국에서는 이제 인터넷 진료 관리 감독 세치관을 마련을 해서 흔한 질병이나 만성 질환의 재진에 대해서만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세치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만 잠깐 이제 시행이 됐었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격 의료는 의료법만 개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사법도 같이 고쳐서 약의 배송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워치라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요게 환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가 병원에 내원하라고 단순히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이거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보다는 예방 의료 분야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 AI 의사, 이제 IBM의 왓슨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의사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별 이견 없이 동의한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는 인공지능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와 제조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AI 발명자,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술품을 창작을 한다던가 이런 데서 있어서 이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발명자 지위와 특허권자 지위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가 특허권자 지위를 갖게 하는 거고 인공지능은 발명자 지위만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는 이제 특허권자가 갖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가 인정이 되면 인공지능은 어떤 명예만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작권 관련돼서는 영국에서는 저작권자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그래서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품의 경우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는데
인공지능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저작권자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 서비스는 그냥 수단이 되는 거죠. 이제 AI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분류로는 레벨 1, 2, 3, 4, 5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레벨 1, 2는 일반적인 자동차, 레벨 3는 자율주행차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부분적인 자율주행 단계로 어떤 한계 조건에 이르면 인간이 이제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의 책임보다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다. 아, 그래서 구글의 자율주행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둘 다 사고가 났었는데 구글의 경우는 이제 처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레벨 4단계로 자동차가 운행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자율주행차에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글 자율주행차가 이 뭐라 그럴까 우회전을 할 때 이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와 이제 부딪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양보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자율주행 차였기 때문에 이제 트레일러 이제 흰색 바탕의 트레일러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자율주행 차가 하늘로 이제 잘못 오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부딪힌 건데 이 경우에는 인간이 사실 7초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요사이 뭐 몇 년 됐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중개사 낄 필요 없이 이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근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융통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서 한 달 뒤에 갚기로 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약속한 날까지 700만 원만 갚고 300만 원은 노트북으로 갚으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그 노트북을 원하는 그 돈을 꿔간 사람이 필요로 하면은 그 거래를 이제 성사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고칠 수가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라클 문제는 어떤 축구 경기에서 어떤 결과값에 따라서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계약을 맺었을 때 축구 경기가 몇 대 몇으로 끝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누군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3대 1로 끝났는지 3대 2로 끝났는지 2대 4로 끝났는지 이런 걸 누가 입력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계약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데이터를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내용을 코드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실수로 당사자 간 합의된 것과 다른 내용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류를 알아채기도 어렵고 수정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이 있으면은 이 프린트물을 이제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었을 때 그 오류를 일반인이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NFT 이야기도 좀 해보면은 가상자산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대체 가능한 성질을 지니고 있거나 증권과 같은 금융상품 투자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인데 반해. 즉, 가상자산은 지급수단 혹은 투자수단으로서 인정이 되는데 NFT는 고유성으로 인해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런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금을 이용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거는 이제 NFT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유성으로 인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제 작품들을 수천 조각으로 쪼개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투자 수단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NFT를 가상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이 금으로 만든 예술 작품의 비유가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NFT는 저작권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 A가 있는데 이 A의 작품을 누군가 무단으로 NFT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C라는 사람이 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작권자 A는 B에게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NFT를 구입한 C는 B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고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그 미술품에 대해서 그 미술품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걸 사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작권자 A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등 이 저작권은 작가만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간 이외에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모르고선 NFT로 이제 뭐랄까 민팅해서 판매하는 그런 거 경매하는 거 그런 거 시도를 했다가 원 저작권자의 유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 경매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아까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정보 보호 규정, 이 유럽에서 하는 거죠. 요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삭제권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명확하지 않죠. 분산형 시스템이고 중앙에서 누가 컨트롤하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개념이. 둘째로 블록체인에는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는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리스팅,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하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안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기술 트렌드와 혁신, 그 다음에 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이 갈 수밖에 같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너무 풀어놓지 않으면은 이제 혁신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규제 혁신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30일 이내에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신속 확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론칭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부 쪽에다 질의를 하면은 여기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 일정 조건 아래 시장 출시가 허용되는 임시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제 임시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이제 안내문을 냈었는데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일정 조건하에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 특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로봇이 배송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어떤 촬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배송이 종료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을 하는 그런 실증 특례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로봇의 도입을 2017년에 상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전자인간으로서의 인격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셀을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세 저항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로봇의 딥러닝에 대다수 국민이 기여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고,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로봇세가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 중심의 어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국군을 좌우하는 시대에 섣부른 로봇의 도입이 자칫 미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막강한 논리죠. 이 혁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논리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이러한 그 이니시어티브를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유럽 같은 곳에서도 사실 그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여러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결론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책들을 간혹 가다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은 어떤 기술 트렌드와 관련된 또 법률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서 또 유용하고 또 재미도 있는 책이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분의 1, 한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전체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